각 전선에서 일상적인 전투는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양쪽 모두 눈에 띄는 전투 없이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서방과 러시아 모두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돈 454조가 들어간 시점에서 추가로 400조 이상을 더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9월 11일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검토 중이라는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양 진영 모두 물밑에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여부와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그리고 본토 공격 지원 형태에 따라 향후 전쟁 양상과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편에 이어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목적을 추론해 볼 수 있는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추론해 보기 위해 논리적으로 6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푸틴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봅시다. 일단 서방은 먼저 수를 놓았습니다. 2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아무렇게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러시아를 외통수로 모는 체크메이트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일단 서방의 장군을 받고 몽군을 외쳐놓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나토 너희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니 너희와 직접 전쟁할 수도 있어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푸틴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레드라인은 서방의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방 제공 미사일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서방의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목표물 좌표를 위성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Наносить удары современными высокоточными системами со спутников Евросоюза, либо если это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е что иное, как прямое участие стран НАТ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страны НАТО, США,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воюют с Россией. 결국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 조작한 것이므로 나토의 개입으로 간주하고 나토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쟁으로 상태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러시아의 유엔 상임대표인 네벤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목표로 한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는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결정은 러시아와 서방 진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러시아는 서방의 의사결정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본토 공격 허용 시 나토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푸틴의 발언을 실제 레드라인으로 인식하느냐입니다. 그동안 무기를 지원할 때마다 푸틴은 성명을 통해 경고했고 서방은 그때마다 그 선을 넘었습니다. 분명 전쟁 심리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그의 선의 범위를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레드라인의 범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푸틴의 실제 레드라인은 어디까지일까요? 미국이 푸틴의 실제 레드라인을 알기 위해 2가지 액션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만 겁주고 끝낸다. 두 번째는 실제 레드라인을 넘어 간을 본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액션을 취해보시겠습니까? 9월 18일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 푸틴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376km 지점 토로페트 지역에 있는 107그라우 무기 대포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포에는 140개의 무기 창고가 있는데 이 중에서 78개가 파괴되었고 51개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대포는 에이테크스나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습니다. 폭파 당시 지진 규모 2.8의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보아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무기 창고별 매우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나토의 이송정보 제공 옵션은 불가능한 공격으로서 우크라이나 드론 100여 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파선의 규모와 위성사진 분석 결과 드론뿐만 아니라 수십 발의 미사일에 의한 파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이 대포의 공격은 향후 러우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군 당국과 푸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토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격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러시아의 핵심 타겟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푸틴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트베리 지역 토로페츠 107 무기 대포의 공격이 가져올 향후 파장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군 당국은 열심히 공격 무기와 발사 지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지원 무기에 의한 파괴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공격으로 푸틴의 레드라인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또다시 드니프로에서 약 470km 동쪽 크라스노다르주 티오레츠크 군수품 저장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고 상당한 탄약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당국은 일부 공격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의 비교적 큰 탄약 저장소 중의 하나로 지난 4월 북한 포탄과 미사일을 실은 약 10,0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이전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280개의 탄약 저장 시설이 있으며 동부전선으로 탄약을 보급하는 중요한 군수품 저장 시설입니다. 철도 차량이 50에서 60량씩 상시 드나드는 곳입니다. CSIS는 이 시설이 북한 포탄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보강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무기고의 피격으로 러시아의 전력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군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곳의 피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 시점이 언제일지 추정해 볼까요?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본토 공격 허용 시사 발언이 나온 후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루어질까요? 언론에 일제히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허용하는 것이고, 허용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제공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상당 부분 소비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내 재고는 바닥나 있을 것입니다. 유효한 타격을 입히려면 최소한 미사일 200에서 300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신규로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선 서방이 재고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설령 재고가 있더라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고 실전 배치하는 기간 동안에 러시아가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 감시망을 피하고 손실을 막으려면 분할 선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조작할 전문 인력 훈련과 어쩌면 이를 다룰 줄 아는 나토 측 병사나 용병을 선별하고 사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량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모두에게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면 미국은 현재 보유한 미사일 재고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게 모두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비축 미사일의 감소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생산해서 이를 채워 넣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토와의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보다 몇 배 많은 미사일 재고가 필요할 텐데 미국 전략가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한 미군이 보유한 미사일이나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을 요구할 경우 한반도에는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고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70만 달러 하는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100개만 보내도 1억 7천만 달러가 됩니다. 지난 8월 24일 바이든이 추가 1억 2,500만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었는데 이 미사일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예산은 훌쩍 넘습니다. 트럼프의 협조 없이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미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의 브리핑에서 미국의 고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브리나 싱은 러시아 본토 공격 해지가 우크라이나 갈등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whenever he talks about this, have been very clear. It's not a silver bullet. It's not one capability that's going to win the war or suddenly, unlock something for the Ukrainian. 유럽의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영국은 스톰 섀도우에 의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미국의 승인 조건으로 허용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는 독일이 만든 장거리 미사일 타우로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독일이나 폴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이 풀리면 푸틴이 엄포한 대로 나토와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정작 유럽 국가들은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이나 폴란드 그리고 프랑스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경우 정작 유럽 국가들은 이를 막을 미사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나토의 본토 공격 허용을 의결하는 듯 보이지만은 실제 속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은 덜 위험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토 공격 허용 의사결정은 미국 대선 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인가 대선 후에 할 것인가 참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일 것입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불리할 경우와 유리할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다면 굳이 서둘러서 공격을 허용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불리해지면 국면 전환용으로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미사일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유효 타격은 가능한가 또한 그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유효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서방에서 제공하는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와 관계가 있고 유효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그 수량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요 목표 대상은 공군기지나 대공방어 시스템 또는 무기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빨간 점은 목표로 할 수 있는 공군기지이고 검은 점은 대공방어 시스템들입니다. 녹색 점은 무기고의 위치입니다.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80km이고 그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이테크임스 M57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이고 그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F-16에서 발사 가능한 AGM-158 제이슨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는 360km이고 그 범위는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유럽이 개발한 스톰 섀도우는 그 사거리가 560km로 모스크바가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항공 자산을 에이테크임스 유효 사거리 밖으로 이동해 놓았을 것입니다. 유효한 타격을 주려면 F-16에서 발사 가능한 J-3 미사일과 스톰 섀도우일 것입니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에이테크임스만으로 유효한 타격을 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쉽게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이슨 미사일로 유효한 타격을 주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4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F-16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효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까요?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8월 20일 러시아 비행장을 파괴하려면 몇 대의 에이테크임스가 필요한지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의 밀레로보, 부트를리노프카 비행장 그리고 모로조프스크 비행장을 예를 들어 지상에서 인프라와 항공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필요한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수를 계산했습니다. 이 기사의 분석으로 그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밀레로보 공군기지는 전선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정거리 165km인 591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에이테크임스 M39 블록 1 13기면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물론 러시아의 방공망에 의하여 격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에 계산한 것입니다. 국경에서 210km 떨어진 보르네시주에 있는 부트를리노브카 공군기지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더 긴 사거리의 M39A1 블록 1을 사용해야 하며 비행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 25발의 미사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조로프스크 공군기지도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전선에서 약 27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 곳 중에 가장 큰 규모이므로 항공기가 계류할 수 있는 모든 주요 시설과 부지를 파괴하려면 최소 37발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 비행장에서 유효한 타격을 입히려면 모두 75발의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이 필요한데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한 발에 150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 합니다. 160만 달러만 잡아도 75발이면 1억 168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1560억입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한 발도 격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50에서 70%는 격추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비행장을 파괴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이테크임스가 필요합니다. 이 세 곳은 300km 범위 내에 있는 많은 비행장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러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공격해서 러시아의 전투기를 상당수 파괴만 할 수 있다면 서방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항공자산을 에이테크임스 사거리 밖으로 이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가격이 훨씬 비싼 스톰 섀도우나 제이슨 미사일을 동원해야 하는데 유효한 타격을 줄 만큼 미사일을 동원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기도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타격을 입히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러시아의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할까요? 미국은 본토 공격 제한 해제 논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가능성을 흘리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선에서 우위를 점했던 러시아군의 공격을 위축시켜 러시아군의 승기를 꺾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9월 11일부터 각 전선에서의 교전과 활공폭탄 공격의 횟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항공자산들이 후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공격 거리나 출격 비용이 늘었고 출격 횟수는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 회의가 끝나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이 아니라도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드론에 의한 두 곳의 탄약 저장소 공격을 염두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서방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쪽에서는 서방 미사일 본토 공격 해제를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허를 찌르는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속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나토 관계자들의 입에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퇴임하는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짜이퉁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월 6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갈등은 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라브코프는 러시아는 미국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서방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물밑 접촉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이 양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하거나 합리적인 가정하에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 있는데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6가지,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2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오스토리는 영상 제작에 영감을 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리의 힘과 석유를 둘러싼 부와 권력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황금의 샘, 그리고 오늘날 중동의 탄생 과정을 담고 있는 현대 중동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또한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는 현대인의 필독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패권의 빅 사이클을 다룬 역작입니다. 지오스토리의 링크를 통해서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지오스토리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을 구매하실 때 지오스토리 영상을 통해 쿠팡으로 들어가 원하시는 물건을 검색하여 구매하시면 소정의 수수료가 지오스토리에 들어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를 통해서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